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배추를 요리할 건데 아주 개운한 막김치 준비되어 있고 오늘 쌀쌀하잖아요. 네. 이런 날 뜨끈한 장국 어떻습니까?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마지연입니다. 오늘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에 놀라셨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옷차림 든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오늘 산지 곳곳에서는 올가을 첫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이 되겠는데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도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2도, 대구 15.2도, 부산 17.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19도, 청주와 광주 20도로 어제보다 낮을 전망인데요. 오늘도 역시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을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1년간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안에선 이 연령 제한을 만 12살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그 조건을 확대했고요.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12개월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4개월로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모성보호제도 확대.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요.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됩니다. 우리나라 이미 저출산 국가를 지나서 초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뒷받침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외국인 실업급여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업 전, 그러니까 근로를 할 때의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2,0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이른바 역전수급자가 3,200명으로 4명 중 1명꼴인 26.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천만 원 중에 25.8%가 말씀드린 이른바 역전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실업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요, 2016년 기준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1.86배 정도 늘은 반면에요.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5배가 늘어났습니다. 증가폭이 외국인 근로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생계가 막막한 분들 도와드려야죠. 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서 일할 때보다 지금 쉬고 있는데 돈 더 받거나 아니면 그걸 어떤 그 수단, 방법으로 이용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생활기록부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본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떼보고 또 그 사진을 캡처해 올리는 생활기록부 인증샷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아마 지난해인가 이미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것도 있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열풍이 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학창 시절에 어떻게 보면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가운데서요. 주목을 하고 있는 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입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성격인 특징 그리고 행동 특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MBTI처럼 자신의 성격을 공유하며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즐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인증 열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요. 올해 7월부터 9월 19일까지 정부 24 사이트 그리고 무인 민원 창구 등을 통해 발급된 학생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발급된 수치와 비교해 보면 3.2배가 늘어난 148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기록부 생기부라는 단어를 SNS에 치게 되면 10,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떠올리면 괜히 이렇게 입에 미소가 싹 지어지잖아요. 예, 생기부엔 성적 안 나오죠. 성적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네. 기분 나빠질까 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공인중개사 책임입니다. 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런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입주 2주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날벼락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세입자 A씨 등은요. 2021년 다가구 주택의 한 호실을 2년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라는 안내는 했지만요.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2억 500만 원 외에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임대인에게 없다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이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A씨 등은 입주한 지 불과 2주 후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주되 이 중 15%는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등기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책임감을 그러니까 더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사고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말 듣고 하는 경우가 마치 서류 일일이 이거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수수료 드리고 하는 거고 보험 들 때도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얘기를 듣고 주로 하는 거고 금융 상품을 살 때도 그 금융 관계자들 그렇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믿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만큼 설명서가 언제 다 읽고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윤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설가 전정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정희가 만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삼척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강원도 삼척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뭐 에메랄드빛 바다? 아, 바다죠. 바다도 있고. 삼척에 또 이렇게 동굴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굴도 있고 아니면 뭐 삼척항 아니면 태백산맥의 명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근데 뭐 동해 바다 그렇죠. 떠오르시죠? 동해 바다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출신 전정희 씨가 삼척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푸른 동해바다와 백두대간의 중심인 태백산맥에 둘러싸인 강원도 최남단인 삼척. 넓고 긴 해안선과 수많은 명산으로 유명한 이곳에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소설가 전정희가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강원도 삼척인데요. 강원도 삼척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지 동해바다는 고향에 온 듯 느낌을 주는데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푸른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삼척의 세천연길입니다.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이 삼척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예, 오히려 이사부도로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부도로. 어떤 의미에서 이사부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삼척이 이사부의 고장입니다. 이사부의 개척 정신과 울릉도 독도 수호 정신을 우리 삼척시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설가 전정희가 삼척에서 만난 첫 번째 이야기는 동해의 해상왕 이사부입니다. 삼척은 동해안 해상교통로의 중심으로 1500년 전 이사부가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을 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사부길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실 게 있나요? 삼척이 이사부의 도시다 보니까는 매년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요? 예. 올해에는 출정 그리고 승전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역사,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사부길도 너무 예쁜데 삼척을 느낄 수 있는 곳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삼척에는 여러 군데가 많지만은 바다 쪽에는 초곡, 용골 소떼바위가 있고 태백산맥 쪽에는 작가님을 닮은 예쁜 미인폭포가 있습니다. 미인폭포? 예, 꼭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해바다가 아닌 삼척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다는 미인폭포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미인폭포 입구인가 봐요. 입구부터 산길이 펼쳐지다니 미인을 만나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와, 물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게 폭포가 곧 있나 봐요. 물소리의 주인공은 미인폭포의 관문인 피아노 폭포입니다. 너무 좋다. 오늘 물이 상당히 많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오셨나 봐요. 예, 저는 관광객이 아니고 네. 이 지역을 관리하는 심포 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즐거운 관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장님, 이곳에 오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는데 미인폭포. 당연히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민포보 가는 길인데 그러세요?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인폭포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미인들이 많아서 미인폭포라는 이야기와 2번이나 남편을 잃은 미인이 폭포에서 몸을 던져 이름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촬영해서 멋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오,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아. 좋지요. 예. 미인폭포로 가는 길,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톱니협곡인데요.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기가 미인폭포?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더 예쁩니다. 와. 소설가 전정희가 삼척에서 만난 두 번째 이야기는 미인폭포입니다.
30m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에메랄드 물빛이 너무 예뻐요. 전에 왔었을 때는 물빛이 하였거든요. 예, 석회광산이 개발되면서 점차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옥색빛으로 물빛이 변해서 지금은 더더욱 더 예쁜 폭포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의 미인 폭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비경으로 쉬이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삼척은 예부터 동해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음식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삼척 사람들의 소울푸드로 불리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곰칫국 하나 주세요. 곰치는 크기가 크고 얼굴이 못생겨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동해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생선으로 삼척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곰칫국이네요. 뜨끈한 국물이 여행의 여독을 풀어준 것 같은데요. 유년 시절을 보냈던 묵호에서도 곰칫국을 먹어보긴 했는데 여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곰치 하면 저는 비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비리고요. 그냥 부드럽고 그냥 목에서 그냥 싹 넘어가요. 삼척의 곰칫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곰칫국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는 그냥 곰칫국 하면 시원하고 맛있다, 담백하다 이러는데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밀은 없고 이제 김치를 집에서 잘 담가야 되겠고 싱싱하지 않으면 생선은 맛이 없어요. 삼척 곰칫국의 맛을 결정하는 김치. 매년 겨울 담은 김장김치를 1년 내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양념 없이 잘 익은 묵은지와 싱싱한 곰치를 푹 끓여내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곰칫국이 완성됩니다. 이 곰칫국은 어떤 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나요? 곰치를 드셨던 분들도 많이 먹고 해장국으로도 와서 먹고 또 뭐 소문 듣고도 와서 먹고 다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중독성이 있어. 곰치 한 번만 먹어보면은 차차차차 자꾸 먹는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이 곰치 하면은 흔한 생선으로 이야기하던데 맞나요? 옛날에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지금은 어종이 없어요. 귀한 생선이에요. 없을 때는 이게 엄청 그거 하고 진짜 고기를 못 사가지고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사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귀한 생선국이네요. 예, 귀한 생선이에요. 반찬도 조금 잡숴보시고 네. 식혜도 조금 잡숴보시고. 이게 보니까 옛날에 네,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네. 가자미 식혜. 맞아요. 그죠? 한번 잡숴보세요. 비린내 네. 전혀 없어요. 그때 그 맛 나는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셔요. 삼척에 오면 꼭 잊지 않고 이 곰칫국은 먹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계절을 잘 선택해가 오셔야 돼. 어떨 때 곰치국 바다에서 안 나오면 없어, 이거는. 그렇구나. 예. 네. 소설가 전정희가 삼척에서 만난 세 번째 이야기는 곰칫국입니다. 곰칫국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들이 그 맛을 더 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조금 쉬어갈 때 바닷가를 벗어나 미인폭포에서 시작된 50천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와, 대나무가 너무 예쁘다. 이곳이 죽소르인데요. 너무 예쁩니다. 죽소르에서 만날 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네. 이곳을 제게 소개시켜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소설가인 작가님께서 우리 죽서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요? 그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한번 예. 가보시죠. 예, 예. 정말 예쁜데요?
예, 이곳이 정말 유서 깊은 곳이고요. 간동 팔경 제1루로 간동 팔경 중 바닷가가 아닌 냇가에 위치하고 있는 누각입니다. 죽서루는 고려 중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동 팔경 중에 누각이 가장 큽니다. 이 큰 누각의 비경을 배경 삼아서 많은 문인들께서 많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문인들이 계셨네요. 예. 시장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볼까요? 정말요? 예. 네.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그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알 수가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 빛 서려 있고 모래사장 부근에는 차가운 물 고여 있네. 율곡 이이. 9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문인들이 예찰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죽서루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보험을 위해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척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문화재청에 국보 성격 요청을 해놓았는데요. 국보 성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네. 소설가 전정희가 삼척에서 만난 네 번째 이야기는 죽서루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삼척의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의 삼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별명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앙증맞은 삼척의 사랑쟁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삼척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덕봉산 다녀오셨습니까? 네. 민폭포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럼 좋은 곳은 다 가보셨네요. 그런 건가요?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삼척 시장님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곳은 가곡면에 있는 유황온천입니다. 올해 4월 온천 및 수영장과 국민 여가 캠핑장이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숙박이나 온천권을 끊지 않아도 유황온천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교 카페인데요. 이곳 유황온천은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와, 이게 향이 유황 향이 너무 짙게 나는데 온천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향이 강한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당뇨병, 고혈압, 피부질환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황 성분의 함유량은 온천수 1리터당 3.18m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유황 온천 중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숨멍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 조격도 하고 하니까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삼척 시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신 곳이 왜 추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소설가 전정희가 삼척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야기는 힐링입니다. 삼척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로 마음까지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삼척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의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카랑카랑.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네, 네. 오늘따라.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1962년 10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 10월 5일은 영원한 전설로 남은 그룹 비틀즈의 데뷔 앨범인 세상의 첫 선을
보인 날입니다. 비틀즈는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록밴드죠. 음반 판매량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20세기 문화, 패션, 음악 이것뿐 아니라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밴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곡과 명가수는 정말 그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고 계속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맞아요. 스타인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많이 끼쳤고 지금도 그 명곡들은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위로가 되죠. 네. 제가 영국 런던에 여행 갔을 때 에비로드 스튜디오라고 예스터데이 녹음한 거기 갔더니 아직도 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4명이 정말 멤버들이 대단했잖아요. 하나하나 능력들이 대단했는데 이 멤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요? 네, 비틀즈는 1956년 16살 존 레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존 레논이 고등학교에서 밴드 쿼리맨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폴 맥카트니가 여기 합류를 하고요. 폴과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 조지 해리슨이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하고 여기에 드러머 링고 스타가 합류하면서 비틀즈가 완성이 됩니다. 1962년 10월 5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날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만든 첫 싱글 Love Me Do가 발표가 되고요. 이듬해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가 발매되면서 음악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이후 내는 곡마다 히트를 쳐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6억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는 로큰롤, 팝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실험적인 음악을 하게 되는데 마이너한 장르까지 모두 소화를 해냅니다. 심지어는 인도 명상음악까지도 시도를 해요.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비틀즈의 가장 또 다 유명하지만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예스터데이. 끝났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은 탄생 배경도 굉장히 영화 같은 게요. 이게 폴 맥카트니가 자다가 들은 멜로디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네, 맞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22살 때 꿈에서 이 멜로디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나자마자 잊어버릴까 봐 빨리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이제 작곡을 한 건데요. 그런데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폴 맥카트니 자신도 좀 의심이 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 아닌가? 내가 남의 걸 표절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거를 한 달 동안 들려주면서 이거 처음 듣는 거야? 어서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예스터데이라는 명곡을 만든 거죠. 어떤 갑작스런 이별 다음 날에 그 뻥 뚫린 그 심정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세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가수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커버된 노래이고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라고 합니다. 20세기에만 무려 800만 번 넘게 연주가 됐고 BBC 투표에서 20세기 최고의 팝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고 신이 내린 노래구만. 그렇죠. 그리고 개그맨들이 이걸 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Yesterday, 어저께. 맞아요.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비틀즈의 음악. 이게 소련이 비틀즈 때문에 붕괴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대중음악은 주로 사랑, 이별 이런 걸 노래를 했는데 비틀즈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 평화, 인류애 이런 걸 노래를 했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소련 정부가 비틀즈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벌였어요. 비틀즈 문화를 단속하겠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음반 가지고 다니면 학교에서 제적하기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련 젊은이들이 해적판을 이용해서 꾸준히 비틀즈 음악을 들었고요. 점차 체제 저항의 성격을 띄어간 거예요. 뒷날 고르바초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틀즈로 소통하고 개혁했다. 자, 이 정도로 이 비틀즈는 꽉 막힌 소련 체제하에서 젊은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고 공산권의 위대한 자유문화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이 비틀즈라는 한 음악 그룹이 음악과 문화가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보면서 보여줬는데 그 뒤로도 우리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쳤다면서요. 네, 존 레논은 훌륭한 음악가일 뿐 아니라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어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인권운동 이런 데에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누군가의 총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에게서 사인을 받아갔던 열성 팬이었다고 해요. 자, 그 뒤에 조지 해리슨은 후두암으로 사망을 했지만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는 지금 8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음악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폴 맥카트니는 환경운동가, 동물보호운동가로 지금도 열성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자, 요즘 비틀즈 노래 듣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자, 노래 들어보시기도 하고 어디 묵혀뒀던 기타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연주해 보시죠. 좋다. 네. F, E-7, A7, D-로 이렇게 하면 그걸 외우세요? 네, 할 텐데요. 자, 예스터데이를 부르면 오늘의 어제가 아니라 몇십 년 전의 어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예. 아, 좋다. 비틀즈. 아, 좋다.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79년 10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9년 10월 7일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날입니다. 김형욱은 1963년 중앙정보부장이 되어서 6년 3개월 역대 최장 재임 기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권력의 2인자로 군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먼 타국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네, 당시에 그가 왜 파리로 갔는지, 파리에서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네. 뭐 센강에 버려졌다,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청와대 지하에서 처형됐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근데 그 중앙정보부장을 그렇게 가장 오래 역임했다는 건 정말 그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말도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처음 오르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젊은 시절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648기 동기생 엘리트가 있죠. 김종필에게 치여서 존재감이 좀 없었거든요.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면서 공을 인정받고 36살 젊은 나이에 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에 오릅니다. 중령부터 시작해서 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1964년 4대 중앙정보부장이 됐습니다. 별명이 남산의 멧돼지였어요. 멧돼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이런 별명을 얻은 거죠. 2인자의 처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헌법 개헌이 있습니다.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거에도 앞장서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삼선이 가능하도록 성공을 시켰으니까 앞으로 김형욱은 자신이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실은 그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김형욱은 삼선 개혁이 확정된 사흘 뒤에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쫓겨나요. 2년 뒤에는 10월 유신이 일어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직까지 박탈이 됩니다. 적이 많았어요. 적이 이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가혹행위 때문에 적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밤마다 협박 전화를 받으면서 시달렸다고 하고요. 결국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973년 미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가시밭길로 바뀌었고 뭐 정권에 버림받고 감정도 뭔가 상할 대로 상했을 것 같은데요. 네, 김형욱은 미국에 가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1977년에 4년 만에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면서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때 마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불법 로비를 문제 삼았어요.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코리아 게이트를 다룬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 참석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문에 회고록을 써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 그리고 주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출판을 막기 위해서 원고를 5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5개월 뒤에 일본에서 김형욱 회고록이 결국 출판이 됐습니다. 정권의 파수꾼에서 그냥 반정부 인사로 돌변을 해버린 건데 그리고 나서 파리에서 실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박정희 정부와 싸우게 되니까 여러 인사들이 찾아가서 회유도 하고 귀국을 종용해요. 그러니까 김형욱은 가족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오는 대신 10월 1일 파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6일 뒤 10월 7일 날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그렇게 난무하게 된 건데요. 시간이 흘러서 2005년 4월 달에 한 시사 주간지가 김형욱 살해에 가담했다는 중앙정보부 요원 이 씨를 인터뷰하고 그가 김형욱을 살해해서 양계장에 시체를 분수해서 당무위로 줬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현장 검증을 하는데 이 증언을 한 이 씨가 양계장 위치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증언도 역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좀 진실이 밝혀졌나요? 네, 그 뒤에 2005년 5월 26일 날 국가정보원이 김영욱 실종 사건의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후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부장의 지시를 받은 중정요원이 동유럽 킬러를 고용해서 술 취한 김영욱을 태우고 숲으로 가서 차에서 끌어내려서 총 7발을 쏴서 죽였다. 그리고 땅에 묻었는데 낙엽으로 그냥 덮어놨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킬러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사체 유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땅에 묻지 않고 낙엽으로만 덮었다는 게 또 상식에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남아있는 거죠.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온갖 정치 공작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신도 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김영욱 실종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10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1988년 10월 8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유행어를 만들어낸 지강원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강원 사건은 교도소에서 이감 중이던 죄수 12명이 교도관들을 위협해서 흉기, 권총을 빼앗아서 집단 탈주한 사건인데요. 이 사람들은 서울의 가정집을 돌면서 인질극을 벌여요. 그래서 서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예, 1988년 온 나라가 올림픽의 여운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인질극이 생방송으로 온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파장이 더 컸죠. 그렇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면 뭔가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시간을 돌려서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강원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거리를 나돌면서 도둑질을 배워요. 이렇게 도둑질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데 어느 날 556만 원을 훔쳤다가 붙잡혀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옥살이를 선고받습니다. 1980년에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장기간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감호 10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1988년 3월 달에 전경환이 76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에게 내려진 형량이 겨우 징역 7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9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3년 만인 1991년 6월 달에 또 가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그거잖아요. 돈하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쉽게 풀려난다. 이걸 보여준 사건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지금 지강원은 그럼 교도소에서 어떻게 탈주를 하게 됐을까요? 교도소에 있다가 이 사건, 전경환 사건을 듣고 이 가벼운 형량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훨씬 더 우리는 더 무겁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대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8년 10월 8일 지강원을 비롯한 죄수 12명이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주를 감행을 했던 겁니다. 탈주범들은 그럼 어디로 향했을까요? 탈주범이 12명이었는데 그중 7명은 룸사롱 가서 술 마시거나 고향집을 찾았다가 모두 붙잡혔어요. 체포되지 않은 5명 가운데 지강원 등 4명이 인질 숙박이라고 하는 행각을 벌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가정집을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집주인을 인질로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인질 피해자 집에서는 탈주범들이 인질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나는 시인이 꿈이었다. 지강원 이러면서 탈주한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비리를 파헤치고 죽겠다.
연희궁으로 가려다 경비가 심해서 그만뒀다라고 말합니다. 연희궁은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연희동 사절을 뜻하는 건데요. 전두환에 대한 복수로 거기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 경비가 심해서 못 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15일 밤에 지강원과 탈주범들이 서울 북가자동의 어떤 가정집에 침입해서 고 씨 가족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네. 이미 탈주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후일 텐데 그래서 고 씨 가족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고 씨 가족들은 침착하게 탈주범들의 긴장을 풀어줬어요. 70이 넘은 그 아버지는 밥은 먹었나 이렇게 물었고 어머니가 이들에게 저녁밥을 차려주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집주인이 신발 신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신발 좀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도 벗고 자기들이 그 신발 자국 그걸 닦으라고 걸레까지 건넸다고 해요.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순순히 나가게 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지강원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줄까요? 라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또 내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거 인질로 잡힌 가족들도 참 대처를 잘한 것 같고요. 지강원 일당도 보니까 인질을 그렇게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딸의 증언에 의하면 탈주범들이 정중한 태도로 인질, 그 가족들을 대했고 존댓말을 썼고 칼과 권총도 숨겨서 보이지 않게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 돈을 주면서 이거 나쁜 돈 아니니까 이거 필요한 거 사서 써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탈주범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인간적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인질범과 인질의 관계로 안 들리고 지금 얘기는 손님과 손님을 맞은 집 주인의 그렇죠. 얘기로 들리는데 어쨌든 대처를 참 잘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강원 일당하고 경찰의 대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인질 가족 중에 70살 넘은 그 아버지가 몰래 탈출해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1000명이 주택가 골목을 에워싸고 이제 일촉즉발 대치 상황이 시작되는데 지강원 일당은 자기들의 주장을 TV로 생중계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인질극 생중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소식을 듣고 탈주범의 가족들이 와서 눈물로 자수를 호소했는데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떠한 과격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kirtan, 그리고 사람, 집안으로 짓고 말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는데 오늘 새벽 5시 25분 경찰과 대화를 시작한 탈주범 4명은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해 한때 자수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못하겠으면 내가 다 철수시키고 영사반장하고 딱 단둘이만 만나게 해줄게. 가족들까지 왔는데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후에도 뭐 계속 타협하지 않았죠. 네, 안 됐어요. 이 인질범 중에 한 사람 강영일이 자기 동생에게 전해달라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구가 이 사건 전체를 대표한 표현이 되죠. 인질극 중에 두 사람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요. 지강원은 경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팝그룹 비지스의 노래 홀리데이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이걸 크게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경찰 특공대가 총을 쏘았고 과다출혈로 결국 병원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외침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예, 탈주범 중에 유일한 생존자, 막내였던 강영일이 경찰의 검거가 됐어요. 선고에 15년이 구형됐는데 뜻밖에도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 탄원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겁도 먹었지만 아침 먹고 떠나면서 잘 먹었습니다. 신세만 잊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미웠지만 미워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강원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6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울부짖었던 이 사람들의 이런 심정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뭔가 바뀌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가끔 가다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 얘기를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0월 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10월 3일은 미국의 미식축구 영웅 오제 심슨 살인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날입니다. 오제이 심슨은 미식축구 명예전당에도 올랐던 1970년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영화배우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전처의 남자친구가 살해되는 사건, 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재판을 받았고 장장 474일 동안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던 3개의 재판을 통해서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제이 심슨은 마이클 조던의 등장 전에는 정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는 스포츠 스타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썩거렸어요. 네, 살인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A 한 고급 주택가에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 브라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옆에는 그녀의 남자친구 론 골드만의 시신도 함께 있었는데요. 니콜의 머리와 목에는 칼로 여러 번 찌른 자상이 있었고 시신 근처에는 가죽 장갑과 안경이 든 봉투가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발자국도 나왔습니다. 또 피 묻은 장갑 한쪽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보통 살인사건하면 현장에 있는 그런 증거 물품들 최대한 치우고 가는데 이건 너무 증거 물품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네, 현장을 둘러본 형사들이 전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제이 심슨 집으로 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심슨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의 다른 한쪽을 발견해요.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니콜의 DNA와 일치되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크기가 오제이 심슨 발 크기와 일치한다는 점도 알아냅니다. 이 정도 뭐 심슨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이때 그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반응이 수상합니다. 전처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이걸 안 물어보고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 살해 장면을 봤느냐, 엄마의 시신을 봤느냐 이 두 가지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한 후에도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 이날도 아이들의 공연이 있어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시카고로 갔다는 건데 골프 가방 4개를 기사가 차에 실으려고 했더니 그중에 하나는 극구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아마 살해 도구를 넣어서 없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네, 일단 뭐 증거도 있고 살인사건 후에 이 심슨의 행동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증거가 전부 심슨을 가리키는데 심슨이 또 의심스러운 행동 또 하나를 해요. 도망을 갔습니다.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 장면이 TV 생중계가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자, 증거도 있고 도주까지 했고 그래서 심슨이 분명히 범인이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심슨이 법정 투쟁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미국을 발칵 뒤집은 오제이 심슨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 심슨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변호인단을 꾸렸죠. 예, 드림팀을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맞서는 검사들도 또 정말 유명한 검사들이었는데요. LA 최고의 검사와 드림팀 변호사가 맞붙게 된 겁니다. 정말 세계의 재판인 얼마나 거죠? 쓰게 된 거예요? 돈을 변호인단한테 뭐 그때 수십억 썼다고 얘기 들었는데 재산을 다 당진할 정도로 써요. 근데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 세계 재판에서 한 획을 그는 명장면이 탄생을 합니다. 검사 크리스토퍼 다든 검사가 뜻밖의 제안을 해요. 심슨에게 핵심 증거물이었던 피가 묻은 장갑으로 한번 껴봐라 그런 거예요. 심슨은 망설임없이 이 장갑을 꼈는데 안 들어갑니다. 도저히 심슨의 장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든 검사는 장갑을 착용해보라고 요청했는데 그 장갑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맞지 않으면 무죄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심슨이 범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검사 측에 불리한 행동이 됐는데 이게 장갑이 왜 손에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가죽이었잖아요. 가죽 장갑은 수축을 해요. 발견될 때부터 피에 젖어 있었고 보관하는 동안 냉동 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줄어들었겠죠. 또 심슨의 이 손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약을 먹지 않아 가지고 손이 부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크고 장갑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변호인단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배심원단이 심슨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러면 진범은 결국에는 아직도 안 잡힌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심슨의 책임을 인정해서 3,350만 달러, 한화약 37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막대한 수임료, 배상금을 감당해야 했던 심슨은
빈털터리가 됐고 2007년 라스베가스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9년간 복역한 후에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뒤에 일은 또 이렇게 돼 있군요. 강도질하다가 그냥 복역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네, 이번에 사기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조금 속이 더부룩하시죠? 네.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개운하면서도 시원한 배추 한 통을 가지고 만드는 한 끼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추김치 그러면 우리가 포기김치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맛있게 그냥 뚝뚝 잘라서 만드는 막김치 준비를 해서 생으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추 한 통에 준비를 하면은 겉잎들 있잖아요. 네. 버리지 않고 다 활용을 했습니다. 배추 겉잎 장국까지 오늘 한 번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느끼한 속 달래는가 하면 배추 식재료만한 게 없잖아요. 특히 김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막김치는 한 포기로만 담그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배추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 한 통 가지고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장국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막김치도 만들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굵은 겉잎은 다 떼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리지 말고 바로 그냥 배추 장국에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떼어내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요 뿌리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내세요. 그리고 요거를 가져다가 반 정도 이렇게 가르세요. 그리고 절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뚝뚝 잘라요. 네. 우리 맛있는 백반집 가면 네. 이렇게 김치 담아서 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배추 보이고 찬바람 불고 이러니까 김장 생각이 나네. 그렇죠. 근데 김장은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해야 되는데 김장 전에 먹는 김치를 우리가 지렛김치라고 하거든요. 네. 요 막김치가 지렛김치처럼 드셔도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막김치는 우리가 오래 익히지 않고 바로 생걸로 먹습니다. 네. 그리고 맛이 좋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다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요 정도쯤에 막김치가 좋아요. 딱 한 포기 담아서 먹고 아주 맛있죠. 이제 한 달 뒤에 김장 담아 먹고. 맞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막김치니까 이것만 들어가면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부추랑 같이 넣으면 좋을 아주 시원한 맛이 나는 오이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이도 추청 오이를 준비를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배추가 준비가 됐으면 배추를 절임을 해야 되겠죠. 네네. 배추 절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요거 지금 굵은 소금이 4큰술이에요. 네. 굵은 소금 4큰술을 요게 지금 생수 4컵이거든요. 네. 여기에다 섞어주세요. 소금 물을 먼저 만드는 소금을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요. 녹여주세요. 그래서 소금 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잘 흡수되고 또 잘 절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절임 시간은 어느 정도냐? 1시간인데 30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네. 당연히 저는 그냥 굵은 소금을 위에 뿌린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절이는 속도가 조금 늦어져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한 4컵 정도면 되니까 충분하죠. 자박자박하니. 네.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주세요.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오이도 썰어서 넣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럼 오이는 생 걸로 넣느냐 절여 넣느냐 고민이 되시잖아요. 막김치 같은 경우에는 오이 맛이 굉장히 싱그러워야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지금부터 절이지 마시고 제가 1시간 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분 후에 딱 10분만 절여주세요. 오이를 썰어서. 그래도 다 돼요? 그렇죠. 딱 10분만. 왜냐하면 오이의 싱그러운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간맞춤이 되기 위해서 딱 10분만 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10분만 절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맛있는 막김치에는 저는 요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네. 부추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한 2, 3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가을 부추가 약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렇죠. 남자분들한테도 특히 좋다고 하는데 뭐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다. 그냥 집에서 부추전을 좀 그렇게 해달래도 그렇게 안 해주네. 부추전 진짜 맛있는데 어제 가을 부추가요. 엄청 가을 부추가 이렇게 뭐랄까 고소한 맛도 나고 그리고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막김치의 양념은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맛있다는 걸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겁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지금 고구마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날 때거든요. 이 고구마를 아주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그냥 이렇게 한 3, 4분 정도만 가열을 시키세요. 그럼 익잖아요.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요거를 뚝뚝뚝 썰어 놓으면 우리가 보통 김치 담을 때 뭐 많이 넣어요? 찹쌀풀 또는 아니면 쌀가루, 아니면 밀가루풀, 아니면 저는 또 찬밥도 많이 넣잖아요. 고구마를 넣으면 단맛까지 같이 되면서 막김치 맛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맛이 깊어지고. 우리가 비법 중에 고구마 가루 넣어서 만드는 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넣는 거 사과 넣는데 사과도 요거 요새 한 사과가 굉장히 새콤새콤하면서도 굉장히 단맛 많이 나거든요. 요거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막김치니까 그냥 고춧가루만 넣기보다는 붉은 고추를 같이 섞는 게 좋아요. 요걸 한번 믹서에 갈을 거예요. 믹서에 좀 갈아줄게요. 저는 그 고구마 말고 단호박 가는 사람 본 것 같거든요. 네, 단호박도 넣는 분 계세요. 자, 이제 고구마 좀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요거 80g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갈기가 좋겠죠. 자, 요렇게. 그다음에 준비한 사과도 넣어주시고 만약에 우리 집은 배가 많은데 그럼 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배 넣고요. 그럼 2분의 1개니까 배는 어느 정도 넣느냐 하면 15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한 붉은 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 들어갔고 사과 들어갔으니까 매실청 2큰술만 넣어주세요. 야, 진짜 그 자연의 달콤한 맛 올라오겠다. 설탕은 안 넣었어요. 일부러. 막김치기 때문에. 곱게 갈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 정도면 곱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타트가 잘 안 돼. 갈리는 그쵸 저렇게 한번. 고구마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죠. 그럼 여기에 감자 넣으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감자 넣으셔도 되는데요. 감자를 넣게 되면 좀 당분 있는 걸 조금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고구마보다는 훨씬 당분이 적기 때문에. 이게 고구마 진짜 달더라고요.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죠. 맛이 한참 올라오는. 단맛이 정말. 자, 오늘 생방송이라 제가 오래 걸려서 미리 만들어놨어요. 식재료도 생방에는 긴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조고 갈은 거가 요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배추를 통에다 넣고 이 볼에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다 넣고 이 양념장을 다 담아요.
사이사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넣는 건가요? 막김치니까 바를 게 아니죠. 버무려야 되잖아요. 바르는 거는 김장배추니까 절인 배추에다가 바르는 거고 요거 막김치니까 이제 버무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제가 늘 김치 담을 때 그 얘기 하죠. 마늘하고 생강은 갈지 않고 여기다 따로 넣는다. 그래서 생강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진 파까지 같이 여기에 넣습니다. 다진 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김치 맛깔스럽게 버무리는데 버무릴 때 이렇게 양념장을 다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 야, 이렇게 방송 중에 김치가 되는 걸 볼 때 저는 가장 놀라워요. 이 생방송에. 그죠. 자, 김치의 양념은 막김치는요 흐르는 양념이 아니라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훨씬 더 배추김치가 싱그러운 맛이 살아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절임이 다 된 배추를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거기 오이도 같이 넣는 그쵸. 거예요? 오이도 같이 넣어야죠. 자, 그리고 부추 넣고 부추는 마지막에. 예. 오이 절임한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10분 절임한 거. 10분 절임한 거예요. 요거 이제 버무려요. 버무려 주세요. 저거 막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요거 너무너무 맛있는 김치라. 근데 요거 김치를 이제 버무렸어요. 제가 아까 생으로 먹어야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바로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냉장고로 들어가면 바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히지 않고 바로바로 먹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제 입으로. 입으로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저게 그릇에 한번 담기기 전에 저 상태에서 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맛있거든요. 그 맛이 있잖아. 바로 밥 꺼내야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간은 뭘로 하느냐? 바로 소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소금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소금을 넣는 방법은 지금 1큰술 정도만 더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굵은 소금 4큰술에다가 생수 4컵에다가 같이 이제 버무려서 여기 지금 양념이 절임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소금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이 넣고 부추 넣고 했으니까 훨씬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금살금 겉절이처럼 좀 버무려 주세요. 아, 좋다. 참 아는 맛이 무서워요. 너무 맛있겠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김치를 좀 담아 왔어요. 네네. 이렇게. 그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해서 요거 바로 담으니까 냉장고에서 넣었다가 뺀 거거든요. 요렇게. 김치가 아주 양념이 잘 배어 있잖아요. 요거 바로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탁 올려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시식을 좀 드렸는데 그거 한번 봐주실래요? 요거 먹고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것도 한번 아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 오늘 생방송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네. 그거 맛있게 잡수세요. 요게 지금 딱 하루 된 김치인 네, 하루 된 거죠? 거예요. 하루 잘 써서. 맛있죠? 너무 싱그러워요. 왜 이름이 막김치인지 알겠어. 그쵸? 맛있어서. 야, 이 맛이 탁 배어 있잖아요. 이 추청 오이의 향이 또 배추 먹을 때도 맞아. 같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야, 너무 싱그럽고 맛있네요. 이건 진짜 어떠세요? 바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루 지났어도 이거 배추 숨이 안 죽고 그대로 아삭아삭하게 맛있네요. 네, 아삭아삭하죠. 네. 그렇게 만드셔야지 굉장히 맛있는 배추김치를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막김치예요. 간이 딱 좋고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그거 잡수실 동안에 저희는 뭘 하냐면 바로 장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제가 겉잎 이렇게 띄어놨잖아요. 네. 겉잎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뚝뚝 자르세요. 이건 칼 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느타리버섯. 저는 장국에는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이 조금 눅진하게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두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겠죠. 두부까지 그렇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대파랑 양파는 이렇게 준비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특색이 있어요. 바로 저는 버섯 장국에 뭘 하냐면 요거 넣어요. 이거 뭐예요? 불린 미역이에요. 미역? 네, 그럼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바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끓여볼게요. 아, 어제랑 오늘 회 춥고 쌀쌀하던데. 쌀쌀할 때 버섯 장국 끓여 너무 마시면 좋죠. 정말 맛있죠. 자, 여기다가 바로 요거 멸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된장을 넣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아요. 네. 볶아서 된장에 약간 뭐 묵은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간을 맞춰야 되니까 간을 미리 맞춰요. 뭘로? 네. 국간장으로. 그리고 고춧가루도 같이 볶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볶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 이제 국물을 부으시면 돼요. 어떤 국물? 쌀뜨물 부으세요. 아, 역시. 네,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풀어서 끓여주시는 거예요. 쌀뜨물을 넣어야 더 확실히 깊은 맛이 나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맛이 날 뿐만 아니라 요게 뭐랄까 약간 배추 장국의 그 너른한 맛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준비한 거.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어머님들이 아, 그래, 배추 겉잎 가지고 오늘은 장국이다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준비했던 요거 불린 미역. 불린 미역 집어넣으면 훨씬 더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시원한 맛 나고, 그리고 느타리버섯. 아, 막김치하고 이것도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네, 베르모니 그리고 막김치는. 다진 마늘, 네. 다진 청양고추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 넣어주세요. 요거 매실청이에요. 단맛을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푹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뭘 넣고 끓이냐 하면 요거 양파하고 대파? 네, 대파 넣고 푹 끓여주세요. 그리고 남은 쌀뜨물을 좀 더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좀 끓여놨어요. 끓여놨더니 지금 두부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완전히.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뭐 끝났네, 끝났어. 오늘 쌀쌀한데 딱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이 요새 김치도 없고 요새 뭘 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딱 요렇게 버섯 장국하고 요 막김치 만들어서 잡수시면 완전 제격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끓여보세요. 아유, 얼마 전까지 에어컨 찾았는데 이제 난방 찾아요. 그러니까요. 네, 뜨끈한 국물 생각나요. 그렇죠. 이 배추를 이렇게 나른하게 이렇게 끓이셔야 돼요. 네. 이래야 맛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끓이느냐 하면 보통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약한 불에서 다리듯이 끓여주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 한번 맛 한번 보시겠어요? 뜨끈뜨끈하게. 너무 기대돼요. 가야죠, 또. 야, 맛있겠다. 이건 국물만 마셔도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 40분, 45분을 다리듯이 끓였으면 저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국물 아주 맛있게 끓여놓으면 어머 무슨 국물이 이렇게 달큰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재료에서 올라오는 감칠맛하고 단맛이라서 그래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향을 한번 맡아봐야지. 감사합니다. 이미 향이 너무 좋죠. 좋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딱이야. 완전 딱이야. 그래서 밥을 그 국물에다가 말고 네. 막김치를 딱 올려서 잡수시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아니, 근데 장혜연 씨, 와, 하는 게 뭐 어제 술 드셨어요? 의아가 보통 의아가 아닌데, 이게. 이게 의아가 안 나올 수 없는 맛이에요. 되게 깊은데 그쵸? 진짜 네. 그 자연스러운 달큰한 맛. 맞습니다. 네. 버섯장국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버섯장국
플러스 배추장국이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요거 꼭 한번 잡숴 보셔야 됩니다. 야, 너무 맛있고요. 배추가 진짜 나른해져서 씹었을 때 식감도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저게 너무 딱인데. 그리고 배추가 굉장히 섬유질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배추 먹고 나면 약간 질깃질깃하다 하실 텐데 이렇게 만든 배추장국은 질기지 않고 굉장히 국물 맛이 달큰합니다. 맞아요. 버섯의 맛이 배였어요. 버섯만 먹어도 맛있다. 오늘 같은 날 이거 너무 딱이다. 네. 다음 주에도 준비된 거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요. 오늘 배추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무 하나 가지고 정말 아주 근사한 맛있는 메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 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놔둘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연애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린 소식 중 김호중 씨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체 혼선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자, 행복한 아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늘 뭐 계속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네, 건강 관리 추워요. 잘 하시고요. 내일도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